네,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통합사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 다시 되짚어서 돌아보면, 자,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교과서의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의 첫 번째 중단원인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원 1단원의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이 바로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교 수업을 통해서 자, 시장의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자, 불완전 경쟁, 그리고 공공재의 부족, 그 다음에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자원이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한다라는 내용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시장이란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등교 수업으로 배웠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자, 바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자,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는 자, 요소들이 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편익, 자, 비용, 그 다음에 그 비용이라는 것도 자, 명시적 비용과 자, 암묵적 비용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프린트에는 이제 그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 여기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네. 자, 여러분 146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자, 시장에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 146페이지 창의융합 활동하기를 보면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과서를 쭉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자, 쉬운 내용이니까 저와 함께 교과서를 읽으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시장에서 개인들은 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지만 때때로 개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자, 소비 행위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이 일어날 이제 소비 행위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이 일어날 때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이런 선택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라고 해서 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뭐냐면은 자, 편승 효과라는 사례예요. 편승 효과. 영어로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편승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따라서 구매하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자기의 필요, 자기의 편익, 자,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자, 바로 우리가 편승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승 효과를 다른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밴드웨건이라는 거는 자, 어떤 용어냐? 바로 자, 서커스나 정치 집회 때 자, 행렬의 맨 앞에서 밴드를 태우고 다니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동차, 그거를 바로 자, 밴드웨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선거철에 그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시장 같은 데 출마한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또 이제 흥겨운 음악을 트는 자, 유세차 같은 거를 이제 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유세차 같은 게 바로 이제 밴드웨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세차, 밴드웨건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흥겨운 음악이 나오니까 저기 뭐지? 하면서 자, 그 이제 밴드웨건, 자, 유세차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고, 자, 자연스럽게 그 유세차 주변에 사람들의 무리가 자, 형성돼서 그 밴드웨건을 따라 사람들의 무리가 자, 이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행위를 바로 편승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 편승효과의 사례로는 자, 또래의 친구들이 구매하는 것을 따라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패션을 따라가려고 구매하는 것, 또는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 따라서 구매하는 행위를 우리가 자, 편승효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사기 위해서 자, 이제 얼마나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나도 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소비를 결정해버린 게 바로 편승 효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합리적 소비가 일어나는 두 번째 사례는 자, 바로 속물 효과입니다. 네. 이 속물 효과는 영어로 하면은 스노브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속물 효과, 스노브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편승 효과와 정반대의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브 효과라고 할 때 이 스노브는 남들을 깔보며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자,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자, 그런 것처럼 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남들과는 다른 특이하거나 자,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일컬어 가지고 우리가 속물 효과, 자, 스노브 이펙트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 속물효과 같은 행위를 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결정할 때 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구매 의사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 구입하는 기준이 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그 소비의 기준이 돼버린다는 점에서 자, 속물효과도 굉장히 비합리적 소비의 한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물효과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 이 편승효과와 속물효과는 여러분 정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배블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블런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배블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쓴 책, 유한계급론에서 유래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배블런은 이 책에서 자, 신흥 부호들을 바로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 계급으로 자, 규정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신흥 이제 부호 같은 자, 부자들은
자신이 강자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복종을 유도하려고 과시 소비라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불런 효과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바로 자신의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남에게 과시하고자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 행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살 수 없는 그런 비싸고 고급, 이제 그 고급 이제 명품 브랜드를 가진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구입하려는 현상, 그거를 배불런 효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불런 효과라는 거는 다시 정리하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그것의 수요량은 여러분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그 수요량은 수요량은 이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런 배불런 효과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이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 배불런 효과에서 이제 의미하는 배불런 효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남들은 사지 못하는 것을 일부러 더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급 자동차나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은 좀 남들은 사기 힘든 비싼 시계, 보석, 이런 사치품들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바로 배불런 효과라고 한다. 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바로 배불런 효과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이 각각의 효과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네. 이 편승 효과, 그 다음에 속물 효과, 그 다음에 배불런 효과에서 이제 어떤 행태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글과 그림으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효과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합리적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버리는 비합리적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외에도 또 비합리적 소비가 일어나는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매몰 비용에 의한 소비입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미 사용해버려서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매몰 비용에 너무 집착해버려서 굉장히 비생산적인 그런 소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또 이제 현실의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에 너무 집착을 해버려서 소비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비합리적 소비의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서는 편승 효과, 그 다음에 속물 효과, 그 다음에 배불런 효과, 그 다음에 매몰 비용에 의해 일어나는 소비, 이런 네 가지의 사례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례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단원, 1단원. 자,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라고 하는 중단원 1단원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중단원 2단원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중단원 2단원은 뭐냐면 바로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교과서 148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내용이고, 자,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가 있는 그런 중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자, 시장 경제에서 정부, 또 기업가, 또 노동자, 소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각각의 그런 경제 주체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단원에 나오는 주요 용어, 독과점, 담합, 노동 3권, 소비자 주권,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이런 내용들이 모두 우리가 이제 배울 중단원 2단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소단원 1단원이에요. 자, 바로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들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누구냐면 시장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주체로는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가게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꼽힌다라고 해서 이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바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경제 주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시장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기능을 정부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공정한 경쟁 촉진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빈부격차 문제 개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바로 독과점 규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본 거지만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배웠냐면은 우리가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한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독과점이 일어나면은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가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가격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들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기업들이 이제 정하는 가격에 대해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모든 기업의 그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는 않고 이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가격을 규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정부가 가격을 규제해버리면은 시장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 규제는 독과점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하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또 하는 이제 독과점 규제를 위해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담합 규제입니다. 담합 규제. 그래서 이 독과점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 자기들끼리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담합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독점 시장은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담합이 발생할 수 없지만, 자,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자, 근데 그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막고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판매 시기, 그 다음에 상품의 뭐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끼리 좀 합의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합의들을 일컬어서 담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담합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동종이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끼리 가격, 판매 지역 등에 관한 협정을 맺어 서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담합이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의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더 좋아지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쟁이 이제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담합을 규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공정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과점이라는 그런 체제가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알아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과점 규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하는 역할은 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독과점 규제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정부는 기업들에게 집중된 경제적인 그런 이득, 그런 것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으로 쏠리는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간에 또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시장이 아니더라도 기업들 간에 굉장히 그 불공정한 그런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업과 소비자 간에 또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는 규제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경제적인 그 체제가 뭐냐면은 바로 중화 공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는 바로 이제 중화공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옛날부터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손꼽히는 그런 수출품들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석유 화학 제품,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화공업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오다 보니까 이 중화공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집중이 가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기업의 또 경제적 집중이 많이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어떤 특정 기업들에 몰려 있는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납품 단가 부당 인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 행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이런 납품 단가 부당 인하 아니면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처음 들어보신 용어죠. 납품단가 부당 인하가 뭐야? 자회사 일감 물어주기가 뭐야? 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납품 단가 부당 인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업들 간의 경제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대기업들이 외국에다가 물건들을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뭐 전자제품,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품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런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에 들어갈 부품을 모두 다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품의 일부분을 중소기업에게 주문 제작을 맡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부품을 주문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들은 이 납품된 부품들을 조립해서 이거를 하나의 완성된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부품의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낮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가격대로 부품의 가격을 주지 않고, 원래 계약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이 부품 납품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현상을 우리가 납품 단가 부당 인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 대기업이 이제 주문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대기업이 이제 부탁하는 일이 아니면 사실은 일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기업이 정하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납품 단가 부당 인하가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꼽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청업체 또 하청업체라고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그 중소기업에다가 어떤 주문을, 어떤 일들을 이제 맡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청업체라고 하고,
중소기업들은 그런 대기업들이 맡기는 일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청업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납품 단가 부당 인하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교과서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으로 볼게요. 네. 자,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는 뭐냐면, 자,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자, 특정한 하청 기업의 자, 관련 일거리들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제가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청을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에게 하청을 맡길 때, 자, 다른 사람이 세운 그 하청 기업의 그 일거리를 맡기지 않고, 자, 대기업이 이제 그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자, 자회사에 이제 자기네 회사와 관련된 일거리를 대부분 자, 몰아주는 경우가 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특정 하청 기업의 대부분이 자, 대기업의 자, 자회사라는데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자, 마치 모자 관계, 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처럼 대기업이 자,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청 기업이 자, 자녀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회사는 자, 자회사에 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는 자연스럽게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의 가치 역시 추가적으로 자, 상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모회사가 일부러 이렇게 그 자본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자,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감을 몰아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일감 몰아주기의 원리인데, 이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다른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자, 하청을 주기도 하는데, 이건 아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하청의 대부분이 만약에 자, 대기업이 만든 자, 자회사로만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대기업은 자회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자,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다른 기업에는 자, 기회가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어떤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기업이 굉장히 이제 그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요소를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자회사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 기준만을 놓고 일감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다른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 일감을 얻을 기회를 자, 빼앗기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에 따라서 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자, 제정하고 있는데, 자, 이 법을 위반할 때는 정부에서 자, 기업들에게 자, 과징금을 물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도 역시 우리가 자,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가지의 사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독과점 규제, 그리고 자,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서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하는 역할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네, 공공재 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다 내용을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공공재는 뭐냐면 자, 국방, 치안, 소방, 공원, 기상 정보 제공 서비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재화나 서비스,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공공재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이 공공재를 생산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반드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자, 사회적으로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습니다.
자, 어떨 경우에? 자, 바로 공공재를 민간 기업이 생산할 경우에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할 경우에는 공공재를 자, 생산한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 피해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민간 기업들이 자, 공공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자,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이 공공재를 사용한 대가를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민간 기업이 공공재 생산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 공공재를 사용한 대가는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자,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생산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자,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 직접 세금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자, 세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공재를 이제 만들고 자, 공급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 생산의 역할도 정부는 담당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 외부 효과 개선입니다. 자, 바로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외부 효과 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부 경제는 그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는 그 생산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정부는 그 자,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사회에 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방법을 사용해서 외부 효과를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좋아하지 않는, 자, 싫어하는 자,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는 자, 직접 규제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뭐 공장이나 아니면은 축사 아니면은 뭐 자동차 운행 자, 이런 데서 발생하는 자,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 아니면은 자, 이런 그 외부 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이 커지지 않게 공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에다가 정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자, 의무화하는 등의 직접 규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첫 번째 직접 규제 방법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사용하는 자, 방법은 뭐냐면은 간접 규제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를 자, 간접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자, 외부 경제와 또 외부 불경제에 각각 자, 다른 그런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자,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바로 이 외부 경제를 만들어내는 자,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 외부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 또 자, 개인들에게 있어서 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외부 경제를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네,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자,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 외부 경제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자, 외부 경제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자,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외부 경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당연히 이 외부 불경제를 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자, 외부 불경제에 있어서는 세금이나 자, 벌금 등을 부과해서 이 외부 불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자, 줄이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외부 불경제의 사례로 얘기했던 자, 오염 물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이나 자, 벌금 등을 뭐 공장이나 축사 뭐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를 갖고 있는 뭐 개인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외부 불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하는 세 번째 역할 외부 효과 개선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정부가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해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역할까지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자, 네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빈부격차 문제 개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모든 자원과 상품과 서비스가 분배되는 특징이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해요. 자, 바로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느냐? 불평등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장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능력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 자원과 상품, 서비스를 가질 수 있고, 자, 능력이 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원이나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굉장히 적게 얻어가는 그런 불평등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의 한계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소득 불균형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런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경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누진세제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여 이런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는 제가 인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건데,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부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좀 다음 단원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장제도는 이런 것이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또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누진세제입니다. 바로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누진세제를 도입을 하는데, 이 누진세제는 뭐냐? 이 누진세제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누진세라는 거는 뭐냐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누진세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 누진세제를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서 시장에 존재하는 불평등 또 소득 불균형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소단원 1단원 시장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단원 2단원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 소단원 2단원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구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등교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